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금현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책지식포럼 2024년도 첫 회입니다. 첫 회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오늘 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저희가 한참 코로나 위기로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공중보건 문제를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셨던 양성일,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의 특임교수로 계십니다. 일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차관님은 보건복지부에 입사하신 이후에 정말로 계속적으로 중요 보직을 쭉 다 맡으셨고요. 차관으로서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저랑은 또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많이 알았던 분이고 더군다나 더군다나 아마 보건복지부 안에서 가장 아카데믹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특히 저희 행정대학원도 졸업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또 고통에서 특히 보건 쪽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쭉 하시면서 특히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계속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중요도와 의미가 조금씩 사회성을 갖고 변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양 차관님께서의 말씀을 조금 깊게 듣고 싶어서 오늘은 토론자를 한 분만 모셨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최태현 교수님이십니다. 일단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발제자께서 한 35분 정도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토론자께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Q&A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차관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금현석 교수님께서 어릴 때 만난 어릴 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사실 대학교 동기 절친입니다. 네, 대학교 동기 절친이고요. 또 아마 오늘 첫 번째 2024년 첫 번째의 포럼을 여는 이 장인데 아마 대학교 동기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행정대학원을 이제 석사로 졸업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 행정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과정에 또 여기 같이 세종에서 근무하셨던 여러 부처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 잡은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인데요. 사실 여러 정책 환경을 행정학적으로 보면 정치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여러 가지 아마 요소들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특히 보건복지부도 그렇지만 다른 부처의 정책도 보면 결국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인구의 여러 감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적인 대비를 하느냐가 사실 그 부처의 명운도 갈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부처를 떠나서 앞으로 그 정부에 그것이 보수이든 진보 정부이든 그 미래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환경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추진 방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제목 정도를 하면서 오늘 또 최태현 교수님의 날카로운 또 코멘트도 받으면서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든 1시 이내로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강의는 일단 3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책 환경과 매진말 순이고요. 먼저 정책 환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학계 출산율입니다. 2022년에 이제 0.78이죠. 네, 0.78. 이게 이제 우리가 0.7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이게 출산율이 줄어드는지를 보면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결국은 몇 명을 낳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23년에는 0.72까지 내려갔어요. 이거는 작년도 자료 이제 최근에 자료 발표됐고 0.72까지 내려왔는데 0.7로 계산을 해보면 가임기 여성이 100명이 한 세대 후에 0.7을 낳으면 몇 명이 낳는 거죠? 70명이 낳는 거죠. 70명이 두 세대 가면 49명이 되는 거죠. 근데 49명이 잘 생각하시면 혼자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7이라는 거는 49명은 200명의 49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70의 49. 결국 400명의 49가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이 0.7이라는 게 두 세대가 가면 거의 한 15% 정도의 인구가 정도로 확 준다는 거죠.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동료들 중에 한 2명 정도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저출산으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 학계 출산율로도 이게 지금 0.84인데도 이게 평균이 1.59이기 때문에 제일 낮고요. 다 대부분 1이 넘습니다. 1이 넘고요. 그 현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건수도 줄고요. 연령, 혼인 연령, 당연히 혼인 연령이 이제 여성분들도 3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많고 따라서 낳는 아이도 굉장히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남 이녀 중에 이제 셋째 장남인데요. 저희 때 보통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이시나 여기 교수님들은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해 한 2명. 예. 근데 저는 특이하게 제가 인구실장을 하려고 그런지 제가 3명을 낳았습니다. 네. 네. 참고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큰 거,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고요. 좀 더 직장 내 문제 또는 가치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중에 하나 주거 부담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주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 애를 키우면 누가 키워주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약간 낮은 직장 내 문화로 가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양성평등의 이런 문화 또는 그 육아휴직을 꺼리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차원은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가치관의 문제로 보면 이전에는 당연히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았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다면 요즘은 결혼하는 것 자체도 선택이고요. 선택을 해서도 애를 낳는 것도 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가면 사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 단기간 내에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가치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하신 인생에서 고집 뭐 이렇게 너무 고집 부리고 살면 어렵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한번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쉽게 안 바뀌어요. 그 의미는 결국 미시적 차원의 가치관의 문제로 점점 저출산의 문제가 가기 때문에 사실 저출산의 대책을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많이 하긴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항상 퀘스천이 드는 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많이 변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요인이 뭘까로 잘 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가족계획 정책의 역사라고 제가 했는데, 뭐 제가 만든 내용이지만 60년대 보세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게 60년대 포스터고요. 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둘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한 2.1대 정도 되면 약간의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 그다음에 1.6 정도 되면 기본은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정도의 통계적인 그 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적절한 수준의 인구 정책의 포지션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딸아들 구별 말고는 그 당시에 남아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0년대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산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 포스는 둘도 많으니까 하나로 줄자는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를 제가 하나 말씀. 이것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제 친정 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출산율이 1차 인구 절벽이 83년대 2.06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1983년도에 2.1이 깨져요. 그 의미는 2.1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인구가 약간 성장하는 시기고
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경제 성장과 맞물린다고 보면 2.1이 83년도에 깨졌는데 우리는 포스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인구 정책은 시계가 굉장히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5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83년도 2.1이니까 뭐 조금 늦게 인구 정책을 폈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80년대 포스터는 이렇게 나오지만 않았어요. 차라리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뭐 잘 키운 딸 둘이 뭐 10아들 안 보자. 이렇게 차라리 썼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이게 약간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저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차 때 2001년도에 1.3이 깨지고요. 2017년에 1.05가 깨져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국가에서 인구 정책에 개입을 한,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 인구 정책은 애를 안 낳는 정책이고요. 인구를 좀 더 낳게 하는 정책의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된 것은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정책본부가 생기면서 드디어 복지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관련된 정책들이 5년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1.3도 지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하고요. 아까 가치관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뭐 청년층 생애 전망 조사니까 참고하시는데 여성은 1, 2, 3순위가 다 보면 일종의 그 중의적 차원의 문제, 즉 뭐냐면 남편의 파트너가 잘 뭔가 이렇게 양육에 참여하거나 가사 분담을 하면 애를 낳겠다는 생각이 보세요. 파트너의 양육 참여, 가사 분담,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직장에서 이런 의식이 강하죠. 근데 남자는 보세요. 남자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는 표현이에요. 일단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 남자분들이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전통적인 이런 의식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9월 달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일본의 학자를 불러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그 왜 동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은 왜 다 저출산 문제에 빠져들까? 다 그래요. 지금 중국도 이미 인도에 뺏겼어요. 세계 1위를 2023년에. 일본은 1.3일 때, 저출산율 1.3일 때 1억 활약상이라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1억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더 심하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일본 학자가 얘기했던 결론은 결국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굉장히 작용을 한다. 유교 문화가 결국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체면이고요. 여기 남성의 의미를 잘 보세요. 나보다 나은 삶, 내가 경제적 준비,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이거는 남녀가 차라리 여성처럼 동등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다 보면 자기의 경제적인 위치나 조건을 보고 결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일종의 남성들이 아직까지 MZ세대라고 하지만 MZ세대보다는 약간 좀 더 나은 앞선 세대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 또는 딸을 최대한 더 멋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결국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과연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사실 굉장히 아픈 측면이기도 하고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로 넘어가 볼게요. 고령화는 뭐 잘 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냐에 대한 거일 수 있죠. 근데 2020년에 보시면 2020년에 15.7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일 때 7%, 14%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주요 국가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보시면 안 되네. 그 고령화 사회가 7%이고 이제 고령이 14%이고 초고령이 전체 인구의 20% 65세 이상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15.7%가
넘었으니까 이미 고령사회가 넘어된 거고요. 2025년 내년도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가 넘어서요. 그리고 여기 고령화와 초고령 사회의 속도를 보면 한국이 25년 걸렸어요. 일본이 노인 대국이라잖아요. 35년 걸렸습니다. 뭐 엄청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요. 뭐 프랑스 외국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연령 인구를 보면 그 생산 연령 인구를 보면 15세, 24세, 64세까지가 생산 연령 인구잖아요. 생산 연령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활동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15세, 24세는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 안 하고요. 50세부터 64세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세 되면 벌써 슬슬 퇴직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구층인 25세, 49세를 보시면 이 줄어드는 커브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2020년에 1700, 이 정도 잘 안 보이네. 근데 여기 되고 그 다음에 2070년에 가면 그 반인 860만으로 줄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노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얼마만큼 부양을 하느냐의 비율을 2020년에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던 이런 시기에서 2070년에 가면 1명이 1명을 먹여 살려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지금은 이제 20살이나 뭐 이 정도 됐다면 이때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 아닌 노연 인구로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 애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생산활동 인구로 들어가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만 내면 뭐 쉽게 말하면 1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요, 노인을. 근데 2070년 가면 얼마를 내야 돼요? 본인들이 100만 원을 내야 100명을 먹여 살리는 꼴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요. 요거는 고령화인데 또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 나라가 굉장히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 사망 연령이 83세예요. 83세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요. 2030 한 6, 7년도 가면 그걸 넘어선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오래 사세요. 근데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래 사시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이렇게 쭉 보세요. 80세 이상 인구, 85세 이상 인구. 저 표를 보시면 그 10세씩 끊어서 연령대로 보면 고령자 인구만 보면 2020년에 57점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잘 안 되네. 57.1%였어요. 그런데 2070년 정도 되면 한 33.8%가 되고요. 2070년에 85세 이상 인구로 보면 다 3대 3대 1이에요. 근데 80세 이상으로만 끊으면 47.1%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65세 이상 인구인데도 80세 이상이 반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엄청 오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건강보험 나오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또 늘어나요. 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치매는 특징적인 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5세마다 더블링합니다. 유병률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65세가 1%면 70세는 2%가 되고 75세면 4%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80세 이상 인구가 많다는 건 당연히 치매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는 질병인데 치매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돌봄의 욕구도 굉장히 늘어나요. 그렇죠. 뭐 질병은 안 걸려도 거동하기가 불편한 누군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보험을 사는데 당연히 장기요양 수급자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고령화에서 주로 팩트는 뭐예요? 쓰는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돈 버는 거는 줄어들 건데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는 고령화도 빠르긴 한데 저출산이 빨라지니까 고령화와 저출산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비율로적으로 따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는 총인구 추이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인구가 최정점에 따라서 5,184만이에요. 5,184만에서
2072년에는 3,622만까지 거의 1,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이 인구 출생을 얘기하면 지역 소멸 뒤에 나오지만 지역 소멸보다 국가 소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마 국가가 소멸되면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2700년, 600년대 가면 충분히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현재적인 문제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되면 대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성장이 추세적으로 저성장이 되고 있고요. 자산의 불평등이나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제 표를 보시면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젊은 분들이 왜 굳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크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굉장히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가 굉장히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든 코로나19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근 3년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아동에 있어서는 아동을 돌보는 문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돌봄의 문제, 장애인들은 특히 체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움직일 수 못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가서 코로나를 걸리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까지 돌봐야 되는 문제. 결국 우리나라가 나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발달했으면서도 취약계층의 돌봄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계층의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코로나19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주의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은 안타깝다가 일단 기본적인 반응이겠죠. 그렇지만 뒤에는 뭐라 얘기냐면 걔가 원래 좀 약했어.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얘기부터 또 뭐 혹시 안 좋은 상황을 결정해가지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대체로 이런 반응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얘가 좀 여러모로 좀 그런 점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 개인주의적인 접근했는데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이게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구나. 우리가 코로나19 동안 진짜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앉아있고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은 혼술은 하겠지만 기타 이제 다른 분들은 술 못 마시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이번에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500억을 신규 투자 투입을 해서 전 국민에게 요청하는 분들에게 심리 건강 서비스를 이렇게 투입을 하는 예산 편성을 했어요. 사실 신규 예산이 공무원들 계시지만 500억을 신규 편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과감한 투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약간 좀 흐릿하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정신건강의 위기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학술적으로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위기가 뭐를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위기가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응집력을 강화하듯이 그 당시에 사회적 위기 때는 오히려 자살률이나 이런 것이 줍니다. 한 1, 2년 후에 자살률이 늘어요. 그 대표적인 IMF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그랬어요. 뒤쪽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년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예산 투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요소로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뭐 여러 정의는 알 거고요. 이게 의료 서비스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가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만으로는 부족한 게 생겨요. 4차 산업혁명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이거나 예방적인 측면의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공급자가 옛날에 전통적인 공급자 의료계, 뭐 약계 또는 뭐 제약회사 뭐 이런 쪽에서 이제는 IT 업계나 통신회사가 들어와요. 뭐 구글 닥터라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건 벌써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비대면 진료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의료 서비스는 여러 가지 유전체 검사에 유전자 검사,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시간도 몇 년 걸리고 뭐 돈도 뭐 1억 정도 걸렸다고 하면 지금 유전자 검사는 한 일주일 내에 한 100만 원 정도 넘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전체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유전자가 곧 질병은 아니에요. 다만 질병에 발현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정밀 의료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사항 속에서 보면은요, 저출산은 일단은 보시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표적 학령 인구 감소돼요. 그렇겠죠. 지금 대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령 인구가 2000년대 1138만에서 2070년대 3분의 1 정도 줄어요. 328만이에요. 대학교 수 볼까요? 327만 명이에요. 2007년에 101만 명이에요. 220만 명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까요? 뭐 지금도 얘기하지만 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교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서울대학교가 좀 위에 있으니까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고요. 당연히 남자들 군대 가는 문제 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뭐 여성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오늘 제도의 위치 중에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건강보험도 위기에 닥치고요. 국민연금도 위기가 닥쳐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70년에는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던 게 100만 원을 내야 100명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미래 세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금 개혁 문제도 나오는 게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령층의 우리가 아까 연금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뭐 이런 거죠. 고령화되고 저출산되고 거기다가 제도가 어떤 제도라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건강과 결국은 나중에 늙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연금과 건강보험이라면 연금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금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월 평균 남자의 연금 수령액이 98만 원이고 50만 원이에요. 꼭 꽤 되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기초연금 30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빼면 평균 68만 원, 여자는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연령대별로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전체 빈곤율은 낮아져요. 그렇죠. 그게 2014년, 15년, 16년 보면 16년에 확 낮아지죠. 그게 기초연금의 역량입니다.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실질적인 역량을 통계적으로 2016년부터 영향을 미쳐서 확 낮아져서 이제는 38.9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OECD 거의 1위입니다. 65세, 74세, 75세, 84세를 보시면 비슷한 경향이에요. 그렇죠? 44.59에서 29.43, 58.23에서 50.34. 그런데 거꾸로 85세 이상은 어떻게 되냐? 48.24에서 54.3을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연금은 받지만 가장 중요한 백본인 국민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런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인구 문제가 닥친다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참고로 정책적으로 할 때 그 아까 했듯이 그 저출산의 특징적인 게 가치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고령화 쪽에 정책을 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노년층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도시에 살고요.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요. 일단 학력이 높아요. 그 다음에 통신기기에 익숙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체에 있어서의 지역 소멸의 위기가 지금 극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벌써 소멸 위험의 주의가에 들어간 게 113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성이 그러니까 전체 65세 한 지역에 어르신이 100명 있으면 여성은 0.5가 됐다는 건 50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대 100명이면 유지겠지만 100명 대 50명이면 어때요? 계속 줄겠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22년도에 113곳이고 25년 후에는 157곳이고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 대부분인데다가 거의 주황색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멸 위험 주의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보면 인구가 2021년인데 지금 다 서울이 인구가 줄었어요. 근데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하고 인천은 늘었어요. 이거는 집값 문제 때문에 경기 인천으로 밀려난 거지 이건 지역 이동을 감안한 거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기 세종시나 뭐 대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는 말 그대로 제주도에 한 달 살기 이런 열풍이 불어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할 때. 예, 그렇게 보시고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가 수도권이 11.8%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인구로 보세요. 인구가 50% 일자리도 50%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아마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50%가 수도권에 있잖아요. 청년층이 왜 지역을 이동하는지를 물어봤어요. 1순위를 보시면 일자리가 해당 지역에 있어서고요. 2순위가 교육을 위해서, 3순위가 부모님 가족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효조가 있네요. 그다음 네 번째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쭉 있어요. 근데 이걸 합쳐서 1, 2순위를 보시면 뭐예요? 1, 2순위가 일자리가 해당 지역에 있어서고요. 그 다음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일자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역에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의 또 하나의 다른 반증으로 보면 결국 의료 문제예요. 요즘에 의사 인력 지원 문제도 사실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과목 간의 불균형, 소아과가 없어지고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가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돈을 못 버니까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전달 체계가 의원에서부터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 같으면 의원 가고 병원 가고 뭐 상급점 이렇게 딱딱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원만 가고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선택. 단지 돈만 더 내면 돼요. 상급 종합병원만 되도록이면 의료사를 받게끔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됐고 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되니까 지역의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 인력 지원이 되고 통계적으로도 OECD보다는 의사 수가 적어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2,000명 증원 얘기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보면 이건 인구 정책,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이고요. 이건 보세요. 그냥 이거 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 출산 쪽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아휴직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플렉서블한 그런 시간, 유연한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가족, 부모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요건 5개 과제를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해 2024년도에 이 저출산에 15조 4천억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잘 효과가 안 나와서 항상 문제긴 합니다만, 예. 그다음 고령 사회는 이건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돌봄 연계 혁신부터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맞물려서 있는 게 결국 전체적인 정책을 인구 구조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 소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두 번째가 교육 문제, 학령 인구, 세 번째가 병역 문제, 네 번째가 경제활동 인구. 이거는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굉장히 미시적인 문제 같아도 굉장히 거시적인 거하고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 인력 문제까지도 있어요. 지역 소멸 대응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생활인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 한다. 이거 다 생활인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결국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인구 개념을 도입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지방소멸기금을 10조 원을 조성해서 1조 원씩 매년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10년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인사회들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정주
되도록이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살고 싶으면요, 뭐를 해결해 줘야 되냐면 어르신들한테 의료와 돌봄 욕구를 해결해야 돼요. 계속 아프신 분들은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병원을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건강하신 분은 집에 살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의료 돌봄의 욕구를 같이 한 집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욕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봄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맞벌이니까 어디를 보내요? 요양시설을 보내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리고 이 복지체계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돌봄 필요에 따라서 집단 분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매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칭이 잘 된다? 안 되니까 이 얘기가 나왔겠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 돌봄 체계가 약하냐? 이렇게 많은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들을 잘 엮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요와 비슷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이건 2차 시범 사업입니다. 버전업된 시범 사업을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라 해서 전국 지자체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재택의료센터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돌봄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욕구를 충족을 못하니까 결국 재택의료센터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재택의료센터에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합을 해서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필요한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제도가 바뀌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월 29일 날, 올해 2월 29일 날 관련 법이 통과됐어요. 2년 후에 시행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연금 문제예요. 연금 문제 그냥 피부적으로 뭐 기금을 잘 관리 못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점에 있어서 복지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올해 기금이 1,000조예요. 적립금이 1,000조고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중요한 게 저출산과 이런 인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제도 설계를 할 때 약간은 좀 후한 연금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후한 연금 설계를 누구한테 부담을 지냐 하면 후세대한테 부담을 지우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 계시지만 저도 지금 공무원 퇴직했지만 제가 이번 세대부터 연금을 못 받는 세대입니다. 60세대 연금을 받아요. 근데 우리 저보다 제가 35인데 행시 34에는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아요. 엄청 억울하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연금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연금이든 연금이 후세대 전이를 하는 형식의 연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주로 이제 민간보험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돈을 걷어서 퇴직금처럼 자기가 불려서 하는 것은 후세대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모든 나라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이거 보시죠. 여기 제도 부양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도 부양비의 2070년도를 보시면요. 제도 부양비가 부가방식 비용률을 볼게요. 부가방식 비용률이 4차에 29.7%고요. 5차에 33.4%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금이 1,000조 되는 기금이 2040년부터 줄어들어요. 2041년부터 줄어들어서 2055년에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됐다는 의미는 적립금이 없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적립금이 없으면 연금 안 줘야 되죠. 연금 안 주면 그 당시 인구 1,000만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연금 안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줘야 돼요. 연금을 주면 누가 돈을 걷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겠죠. 15세부터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그때 비용률이에요. 비용률은 보험료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보험료율은 2060년 기준으로 4차 때는 4차 때는 2070년 볼게요. 29.7%야. 즉 뭐냐면 100만 원을 거두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30%를 내요. 30만 원을 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70년에 내는 2070년에 5차 때 다시 재정 계산을 했잖아요. 다시 악화됐어요. 33만 4천을 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듣고 연금 개혁하는데 내가 손해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참 공무원 문제라 좀 안타깝긴 한데요. 또 공무원들 계셔가지고 이게 이 좌측에 보이는 회색은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4대 공적연금 정부 부담이 국민연금 개혁에서 굉장히 실은 저개가 되고 있어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2024년에 공무원연금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보세요. 5조 5천억이에요. 군인연금 3조 1천억, 사학연금 1조 1천억이에요. 국민연금 103조가 아니에요. 103억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은 돈이 1,000조가 있는데 예산으로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비 100억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금 개혁을 하려면 전체 국민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공무원, 군인, 사학한테는 돈을 9조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100억 원을 내요. 이거를 과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 세대 간의 갈등 요인도 있지만 이런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할 말 있어요. 저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군인은 누가 적이에요? 사용주예요. 국가잖아요. 이거 국가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는데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이미 공무원 군인은 기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100만 원 걷는데 30만 원 낸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히 기금이 소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기금을 천천히 소진시키려는 전략들을 펴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하나는 청년정책인데 복지제도를 잘 살펴보면 가장 없는 제도가 청년정책이에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강화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가족돌봄 청년, 그 다음에 고립운동 청년이에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건강보험 얘기예요. 아까 국민연금의 하나의 축이면 건강보험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건강보험의 요걸 보시죠. 여기 보시면 2020년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였어요. 86조인데 어르신들이 쓰는 노인 65세 이상인 거 쓰는 게 37조예요. 43.1%를 쓰고 있어요. 2020년에 노인 인구가 쓰는 인구가 43.1%예요. 2020년에. 2020년에 우리가 한 인구 비율이 한 15%, 6%뿐이 안 되잖아요. 노인이. 근데 2070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야 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재정 현황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2.8%였다가 지금 2021년에 6.88 가고요. 2029년 6.99, 2023년에 7.09%였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보험료율은 법률적으로요. 8%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 7.09%면 여러분들 수학 잘하실 테니까 7.09% 10%씩 두 번 넣으면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2024년 7.09%예요. 보험료율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8%가 깨진다는 의미가 뭐 깨면 깨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민들이 2005년도 6년도에 법을 만들 때 8%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8%에서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깨겠죠.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다음 정부는 무조건 깨집니다. 안 깨지면 운영을 못 할 거예요. 다음 정부는 어떻든 이제 폭탄을 맞는 거죠. 결국은 그것에 대한 모든 원인과 이유를 다 밝히면서 이제 여야 간에 싸우겠죠.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희생장을 강요하겠죠. 그 당시에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장렬하게 아웃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건 뻔히 보이는 숫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금은 그나마 2050 몇 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폭탄은 아니에요. 잘만 버티면 계속 미룰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 송명룡 과장 계시지만 송명룡 과장님이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럴 때 뭐 건강보험 국장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세요. 의료계는 그러면 뭐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2,000명 가지고 난리지만 이때 가면 방법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둔 만큼 주면 돼요. 지금은 쓴 만큼 걷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둔 만큼 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둔 만큼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의료계 수입이 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금 현재 그 수가 체계가 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기 이렇게 가서 할 때 진료만 받고 뭐 코에 뭐 하나 확 세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가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체제하에서는 무조건 의사들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이 수가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마의 8% 이상의 장벽을 깨져도 그 뒤에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깰 거냐의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00명도 2,000명이지만요. 이 수가제 개편이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는 바로 자기의 수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비급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비급여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굉장히 많이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아, 뭐 100만 원짜리 수술했다. 근데 실은 건강보험에서 10만 원만 딱 내요. 90만 원 어디서 타가요? 실손보험에서 타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순수하게 100만 원, 90만 원 낸다 그러면 웬만하면 못 해요. 아주 급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급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의료 지금 의사 증원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심으로 육성해서 지역별로 육성하겠다. 방향성 굉장히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여러 가지 국립대 병원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의사 인력이 나와요. 의사 인력이 의대 정원이 3,058명의 18년째 동결이고 OECD 평균보다 낮고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절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개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의사수 증원에 있어서는 국민들 여론도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보되 뭐 여러 가지 지금 파업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예, 제가 여기서 요걸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쪽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도입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저 복지부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지 여기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의사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배달 때문에 안 돼요. 약사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방전은 비대면을 했어요. 약은 직접 약국에서 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돌아가고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계가 약 배송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거의 반반인데 근데 의료계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비대면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어느 정도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약 배송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아까 예방 쪽 검사 예방 이런 것들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거 쳐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진료받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개인만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맺은 말 요구하면 이게 검은 백조하고 회색 코뿔소예요. 검은 백조는 백조가 원래 흰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경제학을 배운 사람 아실 거예요. 검은 백조라는 게 가끔씩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드물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이렇게 특별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정책은? 그럼 그때 가서 잘해야 돼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 가장 위기 관리를 잘하면 이건 극복해요. 근데 회색 코뿔소는 어때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 코뿔소 엄청 크잖아요. 움직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기가 이미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코뿔소에 받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회색 코뿔소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앞에 얘기를 제가 드려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지 지금 우리나라는 회색 코뿔소가 점점 부딪히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든 최대한 막아야 되고 이런 현상은 당연히 막아야지 되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약간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마쳤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빠르긴 했지만 요 자료들은 저희 이제 정책지식 포럼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코멘트는 저기 저 코뿔소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등뼈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는.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좀 뚱뚱한 걸로. 네. 그런 토론으로 최재현 교수님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책식 포럼에 꽤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발표 중에 가장 알찬 발표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문에 많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침 지난 2월 28일에 통계청에서 새로 합계 출산율 발표가 나가지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포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대응 정책에만 제가 초점을 두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저출생 대응 정책은 본질적으로 요즘 행동 경제학 유행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행동 유도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를 까는 거, 공무원을 투입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강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행태를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도구적 목적이라면 그런 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제 지금까지 써온 정책 수단을 보면 주로 이제 유인 구조를 제공한다거나 규범적 호소를 한다거나 이 두 가지였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둘 다 아직 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호소는 뭔가 이제 더 이상 아까 가치관도 강조해 주셨지만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현재의 시대상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유인 구조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충분한 유인 구조인지 그 충분한 유인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걸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10년간 20년간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해왔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이 아직 좀 덜 쌓인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조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이제 회색코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동일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마치 우리 기후변화처럼 기후변화 심각하다고 누구나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적어놨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중간관리자급분들한테 우리나라 다자녀 가구를 몇 명으로 정의를 해야 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까요? 했더니 이제 2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명은 확실히 다자녀고 2명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서울대학교 입학 특례를 제공한다 그러면 몇 명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2명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1명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정책 리터러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이제 정책 윤리 논쟁인데 이거는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성을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책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도구적인 문제로 이제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히 적었는데요. 저는 이제 축소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축소 사회 대비 지속 가능 역량 강화라는 이제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놀랬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지역소멸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소멸도 지역소멸이지만 저는 산업소멸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산업 영역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가치 체인을 유지하거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역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산업이라는 거 우리가 국방산업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조선의 경쟁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근로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퇴보시킨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이런 거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정치적으로 거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의 성공적인 그런 정책이나 신화와 대치되는 것이라서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빨리 해서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햇님과 뭐 바람 얘기가 나오죠. 나그네 겉옷을 벗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저출생 정책의 결과를 보자면 햇님도 바람도 결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저도 놀랐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어떠면 아이를 낳겠느냐 하는 거에서 여성의 인식과 남성의 인식이 확실히 달랐죠. 여성의 인식은 파트너 중심이었고 남성의 인식은 내가 준비됐냐가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토론문에서 써놓은 것도 결국은 저도 놀랐는데 스스로 남성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이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에 바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금 그 기본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생 정책의 목표는 출생률의 증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토론문은 없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섰는데 사실상 시설에서 마무리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회 전체에 이제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냐 가정이냐라는 거죠. 그래도 아까 차관님께서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새로 정책적으로 마련이 됐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오늘 이슈와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존엄사의 문제가 이제 저희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엄사의 문제가 지금이야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시냐 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는 순간,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익숙해지는 순간 이제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권유가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책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10년, 20년에 우리의 정치 체제가 또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양의 압력이 높아지고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많은 추세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추세에서 저희가 당연히 추세에서 뭐 외부 충격을 고려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한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 충격의 문제를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에 대한 계산과 별개로 또한 정책의 이슈로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말씀하시는 두 분을 모셔서 다 시간적인 압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플로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뒤늦게 또 우리 또 권수방 교수님도 보건대에서 오셨고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 질문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도 뭐 가끔씩 여기 옵니다마는 가장 발표를 잘하신 발표자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 다 건드셔가지고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만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논의되는 의대 정원, 이 문제는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냥 굉장히 표피적으로 막 논의되는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그 중에 하나 빠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요 제도를 믹스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든지 그 플러스 알파 저기 감각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두 개를 더 받고 또 질문. 이런 기회가 항상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행정학 박사과정생이고요. 지금 노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받는 정책적 지원이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인데,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정주성이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가급여 가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재가급의 확대 수준이나 혹은 확대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코멘트도 잘 들었고요. 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생이고요. 고령화 저출생 관련해서 여쭙고 싶었던 게, 이미 결혼을 하고 출생을 결심한 여자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출생을 장려를 하려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걸 해줄 테니까 출생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정책이 조금 있으면 좋을 텐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는 중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청년과 하나 더. 네. 질문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하고 있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인구 소멸이나 그쪽으로 관련해서 논문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는데요.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인구 증가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출생률에 기반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역 소멸 대응 정책 기금이 이제 개설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현재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5%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모든 게 이제 좀 신청주의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게 전자화되고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복지 시스템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고령 사회 그 부분부터 조금 의료 체계나 뭐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제일 어려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렵다 다 뭐 좋은 질의시고요. 그 재가급여 확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 제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요양 제도에 있어서 재가급여 수준이 약해요. 그건 분명히 맞고요. 그거는 늘려 나가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까 있던 노인 의료 복지 이렇게 통합 그것의 목적은 지자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노인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지자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 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가는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제도에서는 재가급여 확충을 전제로 하되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필요적인 프로그램들은 지자체 스스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출생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문제는 가치관의 이제 변화인데요. 물론 인구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급속도로 그 일종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과연 그래왔을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의 목적 자체를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종의 그 낙수 효과처럼 가족의 성공을 받아왔던 이런 경험들이 많은 세대잖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 대체로 그 가족 자체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는 결국 이런 압축 성장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하나가 들고요.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MZ세대한테 물어보면 일이 중요하냐? 일과 가정이 중요하냐면 일과 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가 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만 더 알파가 되면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의무감보다는 결혼이나 이런 그 가족을 갖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서 본인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분위기의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지역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5%인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지역소멸 대응 기금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보면. 그런데 왜 다 실패하냐? 다 보면 건물을 만드느라고 힘들을 빼요. 건물 만들어 놓고 결국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들어가거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건물 딱 만들고 테이프 커팅하고 끝. 다음 지자체장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서는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자칫 10년 동안 전체 10조가 돌아가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복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는 그 말씀에 지금 그 학생분 말씀에 동감하는 게 결국 그 일자리를 10조 가지고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공장을 자연스럽게 뭐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산업의 어떤 재배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 지역에 그냥 생활인구나 정지 여건들을 잘 갖춰 놓으면 노인들도 그냥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줘야 이게
실은 지방 소멸이 덜 되는 거죠. 그렇죠? 인구 빠져나가고 덜 빠져나가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별로 저는 지자체가 지금 인구 그렇게 지역 소멸이 된다고 하는 지자체들도 건물 짓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짓고 있지 거기에 하다못해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시설이나 이런 거에 과연 관심을 갖는지 또는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용과 창출이 되는 여건을 갖게 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질문 우리 원장님이 이게 제가 사실 의료계와의 그 고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숙명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그 제가 어떤 강의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에 그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들어보셨죠?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의 운명같이 느껴진다. 진짜 그래요. 이카루스 날개처럼 너무 높이 날아도 결국은 녹아서 죽고 낮게 날면 젖어서 죽고 그리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딱 중도를 유지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비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의료의 어떤 접근의 방식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 결국 사람의 목숨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자칫 예를 들어서 건드리다 싶으면 결국 마지막에 특히 복지부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이런 정책에서 클라이언트들이 국민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항상 걱정하는 건 뒷단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부처에서나 다른 분들이 볼 때 굉장히 복지부는 의료계에서는 끌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끌려다닐 수는 있어요. 팩트로는. 근데 끌려다니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안 그러면 뭔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쉬운 점은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의 의료계 파업은 뭐 그쪽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은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국민들 전체에 불편함을 주고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결국 빨리 탈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00명이 맞냐, 1,000명이 맞냐, 3,000명이 맞냐 사실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거는 의료계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가 사실 10년, 20년을 예측을 못하고 10년 후에 결국 2,000명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만약 10년 후에 2,000명이 부족하면 3,000명을 만들었던 게 정답이었고 2,000명을 했는데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1,000명이 맞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어떻든 정부 정책 2,000명이 발표돼서 2,000명을 팩트로 봤을 때는 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수분들 체원도 있고 막 이러면 학생 정원을 갑자기 서울대학교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 늘린다고 하면 2,000명 늘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명을 상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2,000명의 그 좀 지원에 대한 일종의 그 타임 스케줄은 약간은 좀 조절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과연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2,000명은 맥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아니면 3,000명을 더 하더라도 좀 타임 스케줄을 잡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의 목적이에요. 이 정책을 왜 하는데요? 의사수 늘리는 거 뭐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당장 학부모인 분들은 자기 동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애가 좀만 더 공부했으면 3,000등이었는데 이번 되니까 의대를 갈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정책 목적은 결국 지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과목 간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뭐 외과, 마취과 뭐 각각의 필수 의료인 이런 쪽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을 갖추게끔 정책적인 수단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은 보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정치적인 여건을 보고 그러면 2,000명을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부에서는 싸우는 팀과 타협하는 팀과 어떻든 그 2,000명 팀과 기타 팀은 달리둬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적으로 그 2,000명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나머지 쪽은 필수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차분하게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어떤 세밀한 전략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은 또 한번 가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과 좀 분리가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너무 양쪽이 극단을 달리다 보니까 자칫 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마 또 현명하게 두 집단에서 또 잘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네. 송 과장님. 한 가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가려고. 저 왜냐면 이제 이 차관님이 발표하신 자료는 이 대전환 시기 메뉴판을 펼쳐준 거거든요. 그 되게 많은 우리 사회에 많은 메뉴판을 펼쳐줬는데 이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청년이랑 학생분들이 많은데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부담이니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출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거든요. 저출산이 문제야 그러면 계속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행태를 그렇게 바꿔가는데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거는 우리 사회 저출산이나 고령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 사회 각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열어준 거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메뉴판이 열리니까 각각의 이슈들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냐? 절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거 매일 듣고 매일 고민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일단은 희망은 있는데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를 만들어 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이 오늘 펼쳐진 메뉴판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추세에 외부적인 변화랑 디지털 전환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성의 변화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게 현직자와 퇴직자의 다른 점입니다. 차관님 교수님들 말씀하시죠. 원래 네, 맞아요. 저 그 말씀 맞아요. 공무원은 비록 퇴직했어도 오늘 얘기가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암울할 수는 있어도 결국 암울한 팩트를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왜 제가 어느 특강을 가도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하냐면 이전엔 그런 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다 이게 모든 게 다 귀결점이거나 원인적인 측면을 보면 결국 이 문제더라고요. 이 문제를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우리 송가령의 말씀처럼 넓혀진 이런 하나하나의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야 이 문제 다 극복이 되고 결국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그 추세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뒤에 계신 우리 공직사회에서 오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셔야 아마 좀 더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또 바람직한 또 한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24년도 첫 번째 포럼이었는데 아주 열띤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측은 수없이 많은 예측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예측이 인구 예측입니다. 맞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장기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예상했던 것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건설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양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 또는 무시해왔다 간과해왔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대처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찬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 정책지시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